1935년 어느 저녁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의 한 대형 호텔에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 임원, 은행가, 변호사, 판매원, 치과의사, 회계사, 건축가뿐만 아니라 인도와 쿠바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러 온 것일까요? 1935년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로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카네기라는 사람의 강연을 듣기 위해 돈을 내고 표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대한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일까요? 고대의 지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매일 가치 있는 책 한 권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현명한 삶을 살고 사고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일 카네기의 저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카네기의 핵심 사상을 전달하여 미국에 가지 않고도 그의 교육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시 카네기의 강좌는 항상 $10,000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유명했을까요? 그 당시 시카고 대학교는 2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후에야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인 교육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성공 추구와 성인 교육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 데일 카네기의 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운동은 바로 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 호텔 거물 힐튼, 오토 크라이슬러 그룹 창립자 크라이슬러, 그리고 린든 존슨, 존 F 케네디와 같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카네기의 제자였습니다. 유명한 억만장자 워렌 버핏은 1952년에 카네기 과정 수료증을 받았으며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증서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 수료증을 사무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카네기의 저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 내용을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카네기는 동양 전통 문화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강연과 저서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교묘함은 지식이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문장이다 와 같은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고유한 운영 규칙이 있으며 인간관계에도 따라야 할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카네기는 인간의 약점이 바로 그들의 유전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합니다. 1931년 5월 7일 뉴욕에서 미국을 뒤흔든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리던 범죄자 크롤리는 경찰과의 격렬한 총격전 끝에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크롤리가 체포된 후 멀로니 경찰서장은 크롤리가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 한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롤리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겉모습 아래에는 지치고 지쳤지만 선량한 마음이 있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 크롤리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처형장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그는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의 결과입니다. 카네기는 크롤리와 같은 범죄자들을 수감했던 루이스 로스 교도소장과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이나 나처럼 공통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고를 열든 총을 쏘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적절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든 아니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옳으며 감옥에 갇힐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어긴 범죄자들조차 자신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99%의 경우 아무리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소통에서 비판은 종종 쓸모없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이 빠르게 변명거리를 찾게 만들 뿐입니다. 비판은 또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증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유치원에 곧 입학할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울고불고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아이는 달랐습니다. 유치원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일 아이는 부모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1살 남짓 되었을 때부터 아이가 무언가를 해낼 때마다 제 친구가 항상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가 정말 잘했어. 이렇게 잘하니 분명 유치원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유치원에 가는 것이 항상 멋진 일로 여겨졌고 아이는 그날을 매우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아이는 누구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꾸짖는 것을 포함하여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자녀가 항상 부모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자녀의 바람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렇듯이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만 서둘러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그들을 스스로 당신의 뜻에 따르게 만들지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행동은 그들의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이러한 심리 전술을 적용하여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 번은 카네기와 조지 풀먼이 태평양 철도 회사에 객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할 때 카네기가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카네기 회사와 풀먼 회사 모두 계약을 따내고 싶어 했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경쟁했고 심지어 거의 이윤이 남지 않을 정도로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마침내 카네기는 풀먼에게 새로운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풀먼은 관심을 보였지만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풀먼은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협력한다면 새 회사의 이름은 무엇이 될까요? 카네기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물론 풀먼 팰리스 카 컴퍼니가 될 겁니다. 이 말을 듣자 풀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대화는 미국 철강 산업의 역사를 바꾸었고 공식적으로 카네기를 미국 철강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종종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는 종종 우리와 우리의 문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망과 걱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치통은 먼 곳의 전쟁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쁘게 처리하고 있는 사소한 일이 낯선 나라의 진도, 십지진보다 훨씬 더 그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소통에 능숙한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하고 비판을 적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편견, 의심, 두려움, 질투,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지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이 위협받는지 여부입니다. 도전을 받으면 인간은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체면을 셔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못 말했다면 당신이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말은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아마 내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칭찬하십시오. 이솝 우화에는 북풍과 해가 누가 더 강한지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은 외투를 입은 남자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하게 불었지만 행인은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 후 해가 나타나 행인에게 햇빛을 비추자 그는 더위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행인은 자발적으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때 긴장을 푼다는 것입니다. 카네기의 수강생 중 한 명인 제이콥 부인은 이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녀의 관리해 있던 건설 노동자들은 일을 매우 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이 끝난 후에는 항상 건설 폐기물을 여기저기 흩뿌려 놓고 절대로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든 노동자가 퇴근한 후 제이콥 부인은 직접 공사 현장을 청소하고 모든 나무 조각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콥 부인은 감독관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공사 현장을 청소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공사 현장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이웃들은 제가 당신들처럼 좋은 작업팀을 만나서 정말 운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그날부터 노동자들은 일을 마친 후 항상 공사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은 자재들을 모두 구석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인 도행지 선생은 일찍이 육제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남학생이 친구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그는 그 행동을 막고 소년에게 방과 후에 교장실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방과 후 도 선생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소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탕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나보다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주는 상이다. 도 선생은 계속해서 말하며 사탕을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상인데 내가 너에게 친구 때리는 것을 멈추라고 했을 때 네가 즉시 멈췄기 때문이다. 이것은 네가 나를 매우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년은 놀라서 사탕을 받았습니다. 도 선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방금 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네가 그 친구를 때린 것은 그 친구가 여학생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더구나. 이것은 네가 정의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을 하고 도 선생은 세 번째 사탕을 꺼냈습니다. 이때 소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친구가 잘못했더라도 제가 그 애를 때려서는 안 됐어요. 도 선생은 네 번째 사탕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을 깨달았구나. 이것이 마지막 상이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자. 사탕 네 알, 칭찬 네 마디,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대화는 소년이 진심으로 복종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칭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그 후에는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화제를 전환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부주의한 학습 습관을 고치고 싶을 때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잘했어. 부모님은 이번 학기에 네가 발전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네가 수학에서 좀 더 열심히 한다면 네 성적은 분명히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말투는 문장 전체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자녀의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꾸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착하구나. 부모님은 이번 학기에 네가 발전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네가 다음 학기에도 지금처럼 신중하고 열심히 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 성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말투는 아이가 나중에 비판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부모의 칭찬을 받아들이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상할 때는 동의하는 점을 강조하고 차이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상대방이 예라고 말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아니오는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일단 아니오라고 말하면 인간의 자존심은 그들이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소통에 능숙한 사람들은 항상 처음부터 상대방이 예라고 말하도록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심리적 기반을 만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피드백을 유도하십시오. 제 친구 중 한 명이 은행에서 일합니다. 이 책을 읽은 후 그는 몇 가지 설득 기술을 적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이해라고 말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나이든 고객이 은행에 거래하러 왔는데 그 노인은 휴대폰이 없었고 가족의 연락처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노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이 정보들은 사실 꼭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돈 좀 예금하러 왔을 뿐이에요. 노인이 처음으로 맞아요 라고 말한 후 은행 직원은 계속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은행에 있는 예금을 가족에게 이체하고 싶으신가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만약 어르신 가족의 연락처가 있다면 은행에 제공해 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어르신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가족에게 돈을 이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우 안전합니다. 노인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3번 맞아요라고 대답한 후 마침내 노인은 편안하게 은행 직원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현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그가 찬간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사실 상대방이 맞다고 말하게 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일련의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끊임없이 동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은 원래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고귀하다고 느끼게 하십시오. 그들은 기꺼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300년 전 과학자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을 돕는 것이다. 이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관점과 비교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내린 결론을 더 신뢰하지 않나요?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교묘하게 이끄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도 강매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도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보통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상한 변명과 실제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그들이 더 고상한 이유를 생각해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윌슨 미국 대통령은 각국 간의 중재를 위해 유럽의 평화사절로 측근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브라이언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평화주의자로서 그는 국가에 공헌하고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윌슨 대통령은 다른 사람, 즉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을 대신 보냈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브라이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을 그에게 직접 알려야 했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유럽의 평화사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즉시 얼굴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이 역할을 자신이 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령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유럽에 간다면 모든 사람이 유명한 브라이언 국무장관이 왜 그곳에 있는지 추측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하우스 대령의 암시는 매우 분명했고 브라이언은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인간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고급 정치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평범한 슈퍼마켓 관리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한 직원이 자주 가격표를 잘못 붙여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관리자는 그 직원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관리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가격표 관리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가격과 상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직함은 그 직원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순진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종종 매우 순진하게 행동합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조차 다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약점을 매우 잘 활용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평생 성공의 원칙들을 실천했습니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는 결코 멈추지 않은 큰 주제였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이론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황과 운명의 전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척도를 축소해야만 운명의 윤곽이 점차 눈앞에 드러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풍부하여 평생의 경험과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관찰하는 방식은 친밀하면서도 분리되어 있었고 겸손하지도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책에 담긴 모든 단어와 문장은 그가 사회적 관계에서 생각하고 배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삶에서 비롯된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공통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삶의 경험을 정제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요약하고 인간관계의 원칙을 해석했습니다. 어두운 거리에서 자란 NBA 선수든 차고에서 창업한 실리콘밸리의 인재든 심지어 역사를 바꾼 정치 지도자든 모두 이 단순한 진리를 적용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성취하는 것이며 데일 카네기 자신의 삶 또한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 증거입니다. 책에서 카네기는 진심 어린 탄식을 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데일 카네기의 경력은 우여곡절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미주리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1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기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46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시아의 홍콩에서부터 유럽 최북단의 하메르페스트까지 전 세계를 여행했고 그의 발자국은 모든 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당 5센트를 받으며 돈을 벌기 위해 미주리에서 딸기를 따야 했던 소녀는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육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옛날 들판에서 소를 치던 아이는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며 왕족, 대통령,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업 지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부터 유명한 사람까지 모두 그의 제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카네기는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작은 농장에는 끊임없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매년 홍수가 났고 그들이 키우던 새끼 돼지들은 전염병으로 계속 죽었습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절망 끝에 카네기의 부모는 모든 재산을 팔고 미주리 주 워런스버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시내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기숙사 비용은 하루에 $1에 불과했지만 그의 가족은 그 돈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가고 집에 오기 위해 적어도 5km를 걸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600명 학생 중 단 6명만이 시내에 머물 돈이 없었는데 카네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그는 학교에서 자신을 증명할 방법을 더욱 갈망했습니다. 그는 곧 학교에서 눈에 띄는 그룹이 축구선수, 농구선수, 그리고 웅변 및 토론대회 우승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안 카네기는 웅변 대회에서 우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준비했고 매일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네기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승했고 그 후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카네기는 통신 강좌 판매원이 되었지만 열정적으로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마하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부 오마해에 도착한 후 그는 한 회사에서 베이컨, 비누, 돼지기름을 파는 판매원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카네기는 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말을 타고 인디언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카드놀이를 하며 물품 대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이 베이컨과 햄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할 수 없으면 그는 그들에게 외상을 주고 물품 대금을 갚기 위해 선반에서 신발 한 다스를 가져오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그 신발들을 철도 노동자들에게 팔고 그 돈을 회사에 갚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는 이 비효율적인 판매 지역을 되살려 거의 최하위에서 판매량 1위로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임금 인상과 승진을 제안했지만 카네기는 거절하고 뉴욕으로 가서 교직으로 생계를 꾸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대학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자신감, 용기, 침착함, 그리고 사업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모두 대중연설 기술 훈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의 다른 모든 과목을 합친 것보다 이 훈련 과정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의 기독교 청년회 YMCA에 사업가들을 위한 연설 강좌를 열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지만 이전에 유사한 강좌들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수익 공유 방식으로 가르치는 데 동의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그들이 그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저녁 시간당 $30에 해당했습니다. 이 강좌는 회원들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이후 다른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카네기는 강연을 위해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런던과 파리까지 갔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기존 학습 자료가 너무 학문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카네기는 대중 연설만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의 수강생들은 모두 거의 30년 동안 교실에 앉아본 적 없는 비즈니스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했고 배운 내용을 다음날 있을 토론과 상업 협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의 강좌는 빠르고 실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연설 기술, 판매 방법, 인간관계, 응용 심리학을 결합한 독특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뛰어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1929년 금융 거품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붕괴되어 대공황이 발생했고 금융 및 실물 경제 분야는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삶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37년 데일 카네기의 저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난 80여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존재해 왔으며 미국 성인 교육 분야에 큰 혁명을 일으켜 오늘날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책 말미에는 개인의 행복과 성공에 있어 가족이 경력보다 훨씬 중요하며 심지어 삶과 죽음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위한 7가지 원칙을 공유하기 위해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잔소리하지 마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마라. 배우자를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라.
여성의 눈에는 세부 사항, 사소한 것들을 통해 표현되는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배우자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마라.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1955년 데일 카네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카네기 인간관계론 요약 및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세요. 제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